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제3편 들어가죠. 재배 환경. 재배 환경. 자, 그럼 제3편 재배 환경 한번 봅시다. 140페이지에 보니까, 재배 환경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기상 환경과 토양 환경이다.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죠. 기상 환경과 토양 환경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작물을 재배한다라고 할 때 재배 환경의 중요한 요인들은 첫째 이제 기상에 대한 기상 환경, 그 다음에 토양에 대한 토양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환경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상 환경은 각 지역의 기후 특성을 파악해서 작물의 파종기와 그리고 이식기 등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재배를 위한 파종 이행 한계기가 정해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기상 조건을 잘 파악을 해서 그 기후에 맞게 작물마다 예를 들어 온도다라고 한다면은 유효 온도의 범위가 있을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최적 온도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작물에 각각 맞게 이렇게 기상 환경이 잘 조성된 그런 장소에 그 작물의 특성에 맞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도록 해야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파종을 한다라든지 또는 이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종의 기상 환경과 이식의 기상 환경이 적절한 그 시기에 파종을 하고 또 이식을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양 환경. 토양 환경이다라고 한다면은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양이 가지고 있는 토양의 어떤 지력 하면은 생산력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비옥도나 생산력. 그리고 이제 토성이다라고 한다면 토양의 구성 성분을 말하고, 토양 반응이다라고 한다면 산성인가 또는 알칼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그다음에 토양에 있는 유기물과 무기 성분 이런 것들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작물의 생산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 환경을 잘 고려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생물 환경이 있는데, 생물 환경은 작물의 생육 기간 중에 발생하는 잡초라든지 뱅해충 같은 걸 말한다. 그래서 이제 생물 환경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초라든지 또는 뱅충해를 막기 위한 이런 환경들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재배를 하는데 고려해야 될 환경 요소는 기상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그리고 뱅충에 대한 생물 환경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그 하나하나를 이제 살펴보자. 그래. 기상 환경, 그리고 토양 환경, 생물 환경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41페이지에 이제 기상 환경 나와 있죠. 기상 환경에서 기후와 농업. 자,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계절과 농업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 셋째 줄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의 특성은 여름에 덥고 습기가 많고, 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름에 덥단 말이야. 무덥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습기가 많다. 이런 이야기고, 덥다. 무는 습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름에 덥고 습기가 많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반대로 그죠.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온도의 차이가 심하며, 그래서 여름의 최고 온도와 겨울의 최저 온도 사이 차이가 굉장히 심하며, 강수량은 여름에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기후에 대한 어떤 특징적인 요소를 여기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그냥 간략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서 143페이지에 우리나라 기후를 좌우하는 조건들 해가지고 기단이다, 위도다, 이런 게 지행이다, 해류다 이런 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제 기단 한번 봅시다. 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덩어리, 대기의 덩어리를 말하는데, 기단이란, 자, 기단의 정의를 건네었죠. 온도와 밀도, 수증기의 양 등이 비슷한 성질을 가지는 거대한 대기의 덩어리를 말한다. 그래서 어떤 기단에 속한다.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기단에 속한다라고 한다면 이 시베리아 기단의 수증기 양이라든지 또는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양적한 기단이다라고 한다면 양적한 기단의 온도와 밀도, 수증기량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단이라는 것은 큰 공기의 덩어리고 그 공기 덩어리에 특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단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째 줄로 내려가니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단은 시베리아에서 발달하는 차고 건조한 대륙성 시베리아 기단가.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을 보면 대륙에서 발달되는 대륙성 시베리아 기단. 대륙성 시베리아 기단이 있고 북태평양에서 발달하는 해양성 북태평양 기단. 북태평양 기단. 그죠? 그 다음에 양적한 기단과 오측계 기단이 간헐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래서 양적한 기단과 오측계 기단. 여기서 이제 양적한 기단과 오측해 기단. 자, 이거는 이제 간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기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역시 시베리아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다. 근데 시베리아 기단은 이거는 우리나라 북서 쪽에서 형성되는 대륙에서 형성되는 대륙성 기단이죠. 이런 대륙성 기단인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은 차고 건조하다. 그래서 주로 겨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차고 건조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태평양에서 발달한 해양성 북태평양 기단은 덥고 습하다. 그래서 이거는 덥고 습하다. 습기가 많다. 습하다. 이렇게. 그래서 각 기단의 특징 요소를 간단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바로 대륙성 시베리아 기단은 주로 겨울에 우리나라의 기후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리고 해양성 북태평양 기단은 여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아 무덥고 습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덥고 습하다. 그리고 겨울에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춥고 건조하다.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 되어 있죠. 그 밑줄 쫙 끊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에 봄철이면 양적강 유역에서 발달해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들어오는 양적강 기단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이동성이 빨라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봄철에는 양적강 유역에서 형성된 양적강 기단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건 통과하고 통과하면서 이동이 빠르기 때문에 이동성 고기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정도로 우리나라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그 정도로 정지를 하고 그 다음에 143페이지 밑에 가는 게 위도가 나와 있죠. 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자리 잡고 있는 위치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역시 그 위도 어떤 위도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후의 특징적인 요소를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남단인 제주도 부근은 아열대성 기후에 가까운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위도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제주도 이쪽은 위도가 좀 낮단 말이야. 낮다 보니 이게 아열대성 기후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 근데 북단의 항경도 백두산 요렇게 이제 항경도 백두산 요쪽, 자, 백두산 요 일대 여기선 상당히 위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아한대성 기후를 보이기도 한다. 한대성 기후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위도적 특성에 따라서 아한대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의 이러한 특성과 그 중간적인 주로 온대성 기후의 특징과 이러한 요소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위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다음 144페이지에 메뉴에 지형 나와 있는데
이 지형은 우리나라의 토지가 산지가 많으냐, 평지가 많으냐, 뭐 구릉지가 많으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형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산지와 갱사지, 평야지, 분지, 그리고 강과 호수의 분포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기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지형이라든지 이것도 세계 지도를 보고 본다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도 뭐 동쪽에는 주로 험한 산들이 많이 있고 경사가 급하고 서쪽으로 올수록 평야가 많이 있고 완만하다라든지 우리나라 한반도 안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산지와 경사지, 평야지 그리고 분지, 강이 흐르고 있다, 호수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그 지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기후를 국지기후다. 어느 일정한 지역적 범위로 한정된다라고 해서 국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지기후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지. 자, 그럼 해류. 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이 바다로 흐르는 해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지. 자, 그래서 해류 중에서 따뜻한 해류인 난류 그리고 차가운 해류인 한류 그래서 난류가 흐르느냐 한류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기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난류와 한류가 서로 접해지는 경계선에서의 기후의 특징적이라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외에도 우리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도시의 행성이라든지 농촌보다 도시가 행성되면 행성될수록 결국 지열을 높게 받아서 온도가 전체적인 온도가 좀 높아지는 이런 경향도 있고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기후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144페이지에 기상 요소와 작물의 생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작물의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지? 경작을 해서 작물을 길러낸다. 자, 작물을 길러내는데 이러한 기상 환경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왜냐하면 기상 환경은 재배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작물의 생산에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탄수화물의 형태로 합성하여 화학에너지로 고정하는 광합성 작용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러면 결국 작물의 생육은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광합성 작용 또는 탄소 동화 작용을 하죠. 광합성 작용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이 생성이 되죠. 자, 이 탄수화물이 이제 작물이 생육하면서 당연히 호흡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호흡을 하지 않는 작물은 죽은 작물이다. 그래서 호흡 작용을 한다. 그지? 자, 호흡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탄수화물을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소모하게 되죠. 자, 그러면 강합성으로 형성된 탄수화물을 향해서 호흡으로 인해서 소모되게 되는 탄수화물의 양을 빼고 남은 요 부분이 이제 영양기관에 저장이 되게 되고 바로 이것이 이제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또 영양기관에 저장이 되어서 우리 사람들이 그 영양기관을 식용으로 한다라는 이용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우선 호흡작용도 뭐 필요 이상으로 호흡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탄수화물의 소모량이 많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겠지만은 우선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탄수화물의 생성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작물의 왕성한 생육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라. 자, 그러면 이런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광합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또 햇빛으로부터 이 광을 필요로 하죠. 그죠? 광을 필요로 하고, 그죠? 그래서 요 결과 여기서 산소를 배출하게 되고
또 물을 배출하게 되고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이산화탄소다 또는 광이다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물도 물론 흡수를 해야 되고 H2O 물도 흡수를 하고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대기에 이산화탄소의 비중이라든지 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상 요소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기 물질 해가지고 1번에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게 하나, 둘, 셋, 넷째 줄 쭉 내려가니까, 그럼 우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공기 중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면 가장 많은 부분이 질소입니다. 그래서 질소가 약 78%다. 우리 대기의 구성 요소를 보면 질소가 약 78% 정도 된다. 대기 전체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소죠. 산소가 약 21%, 산소가 약 21% 정도 함유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약 0.03% 정도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먼지라든지 또는 뭐 항산가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량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와 합치면은 99%란 말이야. 9.03%. 그러면 나머지 뭐 0. 몇 프로씩 이런 것들은 좀 먼지라든지 항산가스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질소가 제일 대기 중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질소가 78.1%로 가장 많으며 산소가 20.9%이다. 이들 두 성분이 전체 99%를 차지한다. 이산화탄소는 0.03%가량이다. 되어 있죠.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밑에 셋째 줄에 보니까 이산화탄소는 물과 함께 녹색 식물의 광합성 작용에 관여하여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탄수화물로 고정시킨다. 이때 산소가 방출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탄소 동화 작용, 다시 말하면 광합성 작용이다. 그래서 잎으로부터 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요. 햇빛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죠? 햇빛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 물을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엽록소라는 효소를 통해서 자, 이렇게 돼서 이것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탄소 동화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고정된 탄수화물은 호흡작용에 의하여 이산화탄소가 물로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호흡을 하면은 호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죠. 또 물도 방출되고, 이때 호흡열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에너지가 방출되어 나온다. 자, 이 부분, 이게 이제 아까 설명한 요 부분입니다. 이거 밑줄 그어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생성시키고, 그 다음에 호흡작용을 통해서 탄수화물을 소모를 하는구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존은 높이 20에서 30km에 많이 존재하며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자,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여기 이제 작물이 있고, 여기 태양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존층은요, 약 20 내지 30km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20 내지 30km 올라간 요 부분이 오존층이다. 오존층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 오존층에는 오존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존이 많이 있는데, 자, 태양에서 나오는 광에는 소위 말하는 가시광선이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요.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죠. 여기에 따라 뭐 광선의 파장이 다 다른 겁니다. 그지? 그래서 파장은 자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적외선으로 갈수록 파장이 이제 길어지는데, 주로 이 적외선은 어떤 열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에 의한 어떤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작물에 있어서는
발화라든지 화를 촉진하는 이런 작용도 합니다. 그럼 가시광선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고, 자외선은 이건 화학 작용을 하는 것으로서 이 자외선은 오히려 탄소 동화 작용을 억제하는, 그리고 자외선은 탄소 동화 작용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오존은 이 태양에서 이 광이 빛이 내려올 때 오존층에서 이 자외선을 흡수해버리는, 자외선을 오히려 흡수해버리는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제? 오존층에서 흡수를 해버린다. 오히려 자외선은 탄소 동화 작용을 억제하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데, 오존층에서 자외선이 대부분이 흡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존은 높이 20 내지 30km 많이 존재하며 이를 오존층이라고 한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한다. 이거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됐죠?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빛 봅시다. 햇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햇빛 에너지 두 번째 줄에서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햇빛 에너지는 1제곱미터당 1초에 1.32 내지 1.40 킬로줄이다. 킬로줄인데 이를 태양 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킬로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에너지의 단위입니다. 에너지를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인데, 햇빛 에너지 1제곱미터당 1초에 약 1.4kJ, 이를 태양 상수라고 한다. 그래서 태양 상수의 의미, 이거 정도는 알아놓으십시오. 그래서 태양 상수라고 하는 게 뭐다 물으면, 태양으로부터 지구 대기권의 대기권이 바로 시작되는 그 위치에 도달하는 햇빛 에너지로서 1제곱미터당 1초에 해당되는 에너지, 1제곱미터의 면적당 1초, 1제곱미터의 면적에 1초 동안의 에너지, 햇빛 에너지, 이걸 태양 상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양 상수는 1제곱미터에 1초의 햇빛 에너지, 이것을 태양 상수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개념 정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니까 약 46%만이 지면에 도달하여 공기와 땅을 덮이고 물을 증발시키고 강압성이 이용이 되고, 그럼 64%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오히려 대기 중에 흡수되어 버려 가지고 땅에는 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태양 에너지가 요게 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대기권이다. 대기권이 요만큼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다. 대기층이 형성되어 있으면 태양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요 위치에 1제곱미터, 면적 1제곱미터당 1초에 해당되는 태양 에너지가 약 여기 나와 있듯이 1.4kJ 정도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태양 상수라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죠. 태양 상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지면에 다 그대로 지면까지 내려오냐? 그게 아니다. 여기 대기층에서 또 흡수돼 버린다. 대기층에서 흡수가 돼 버려서 요쪽 오는 것은 요 태양 상수에 해당하는 약 46%밖에 지면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46%만이 우리 강압성을 하는데 이용된다라든지, 또는 지면을 따뜻하게 덮여준다라든지, 또는 물을 떼어서 수증기 형태로 증발을 시켜준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용하는 것은 약 46%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래서 46%만이 지면에 도달하여 공기와 땅을 덮이고 물을 증발시키며 광합성에 이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햇빛은 파장에 따라서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적외선 이렇게 되어 있고, 가시광선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그 파장의 단위를 쭉 지금 표시를 해 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조금 일반적으로 보는 파장과
여기서 말하는 내용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제 적외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다. 자외선이다. 이렇죠. 파장이 보통 자외선, 여기서 이 파장이 짧고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긴데, 자외선이 380 니노미터 이하의 짧은 파장을 자외선이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자외선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280 내지 한 400 정도, 그래서 이게 파장이 자외선은 280 내지 약 400 니노미터 이 파장을 보통 우리는 자외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400 니노미터보다 좀 더 짧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약 400에서 700, 400에서 700, 그리고 적외선은 700에서 약 1000 정도의 파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적외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발화를 유도하고 화를 유도한다. 그래서 작물에 있어서 발화다, 싹을 튀게 한다. 발화를 유도하고 또는 하와다, 꽃눈 유도하는 이런 작용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이 우리 작물에 있어서의 탄소 동화 작용에 주로 작용을 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 빨주노초파남보, 빨주노초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죠. 빨간색, 주황색,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 가시광선 중에서 이 빨강색하고 파랑색하고 파란색이 광합성에 가장 유리하다. 그래서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유도하는 가시광선은 빨강색과 파랑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빨강과 파랑이다.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하니까 빨강이 파장이 제일 길죠, 그죠? 제일 기니까 대충 700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0 내지 한 700 이 정도의 파장을 가질 때 우리는 빨강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충 700 내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650 내지 한 700 요 정도 700 내외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랑색의 파장은 대충 한 500 내외다. 여기서 한 500 내외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00에서 700 중에 빨주노초 파남보니까 여기 한 400 가까운 500 내외다. 요 한 700 내외다. 인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은 이거는 화학 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특히 광합성을 억제한다. 이거는 광합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광합성을 억제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자외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 환경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장이 짧은 자외선은 생물 활동을 억제하거나 심하면 죽게 한다. 그래서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이제 광합성을 억제하고 생물 활동을 억제하고 심할 경우는 생물을 죽이기까지 한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 중에서 400에서 700 나노미터 파장의 가시광선 녹색 식물의 광합성에 쓰인다. 400에서 700. 요거 광합성에 쓰인다. 자, 광합성 중에서도 가시광선 중에서도 빨강색과 파랑색이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유도를 하는구나. 그리고 적외선은 열선으로서 발화를 유도하고 화를 촉진하는 그러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광합성과 파장에서 광합성 작용의 효과적인 부분은 청색과 적색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그래서 청색과 적색이다. 이런데 그 밑줄 쫙 끊으시고, 광합성 작용의 효과적인 부분은 청색과 적색이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줄을 쫙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줄기 신장과 굴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굴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줄기가, 자, 여기 이제 토지고 이제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태양이 있다. 태양이 있다.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뿌리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 줄기가 태양이 빛이 온단 말이에요. 빛이 오는 쪽으로 향해서 굽어집니다. 이걸 굴광성이라고 해요. 굴광성. 그지? 굽어진다. 굴광성. 그런데 이 뿌리는 태양 반대쪽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뻗게 되는데 이건 배광성, 배광성. 배치가 한다. 배광성. 이렇게 되길래. 자, 그런데 이런 굴광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굴광성이 나타나는 것은 자, 태양의 이제 광이 비치죠. 이렇게 광이. 자, 광이 비치는데. 광이 비치지는데 이런 광을 받는 부분보다 광을 안 받는 뒤쪽 부분에 옥신의 생성량이 훨씬 많더라. 그런데 옥신은 신장 생장을 유도하는 식물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옥신의 생성이 이쪽이 더 많으니까 이쪽이 많다. 이쪽이 신장이 더 빠르다. 신장이 더 빠르니까 빨리 신장되고 자라고 요거는 늦게 되니까 이렇게 굽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걸 굴광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니은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 굴광성은 생장 호르몬의 일종의 생장 호르몬 또는 식물 호르몬인데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옥신의 농도가 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에서 높아져서 그쪽의 생장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랬죠. 굴광성에는 청색광의 영향이 가장 크다. 그래서 이렇게 옥신을 많이 생성시켜주는 요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청색광, 파란색 청색광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것도 밑줄 짝. 그래서 밑줄 칠 거 굴광성은 생장 호르몬 또는 식물 호르몬 이렇게 되죠. 식물 호르몬의 일종인 옥신의 농도가 빛이 비치는 반대 방향에서 높아져서 그쪽의 생장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굴광성에는 청색광의 영향이 가장 크다. 됐지? 자, 그러면 파장에 따른 생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쭉 나와 있는데 요즘 이제 대표적인 것만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것만 한번 보면 둘째 줄에 와서 315 파장 315에서 400 돼 있죠. 315에서 400 이건 어디에 해당돼? 자외선에 해당돼. 315에서 400 자외선에 해당돼. 자외선에 해당되는 부분은 잎을 두껍게 하고 생장을 억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밑줄 잡고 놓으시고. 그러게 자외선 부분에서는 결국 광합성을 억제하고 생장을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이랬죠. 그래서 식물의 잎을 두껍게 하고 생장을 억제한다. 그 다음에 400에서 510 이거는 가시광선 중에서 400에서 510 가시광선 중에서 파랑색, 에 해당된다. 청색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광합성을 활발하게 촉진한다. 엽록소와 황색 색소에 흡수되며 엽록소에 흡수돼 가지고 광합성을 활발하게 촉진해준다. 활발하게 유도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610에서 700 빨간색 정도는 엽록소에 잘 흡수되어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엽록소에 흡수돼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는 광합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그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147페이지에 착색과 개화. 착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작물의 과실의 색이 착색되는 겁니다. 색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개하다라고 하는 꽃이 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엽록소의 행성에 가장 효과적인 빛은 청색광과 적색이다 이랬는데 엽록소가 있어야 이제 광합성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광합성은 엽록소가 햇빛 에너지를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탄소 화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엽록소에 잘 흡수되는 이런 광이 뭐냐라고 할 때 청색과 적색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청색과 적색이다. 그래서 이런 청색과 적색은 엽록소에 잘 흡수가 된다. 그리고 사과, 포도, 딸기 등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이 형성되어서 이 안토시아닌이 어떻게 암기를 하면 되냐면은 사과 안사 이랬지. 사과와
딸기 등의 과일에는 안토시아닌 이렇게 돼 있죠. 사과 안사가 아니라 딸기 안사 이러면 되겠네. 그러니까 딸기하고 안토시아닌 사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딸기 안 사겠다. 딸기와 사과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이건 즉색을 나타내는 색소입니다. 이게 행성되는데 이런 안토시아닌 행성은 자외선이나 자색광에 의해서 촉진된다라고 했는데 이 자외선이나 자색에 의한 가시광선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작물이 성숙되기 전까지는 초록색을 많이 띠고 있죠. 이건 뭐냐면 엽록소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녹색을 띠고 있죠. 그러면서 이 엽록소는 탄소 동화 작용을 주고 하죠. 그러면 점점 더 성숙 단계로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이제 엽록소가 분해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분해되고 그 과실의 고유한 색상을 나타내는 이러한 색소들이 이제 분비되게 돼. 그래서 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기와 사과 같은 경우에는 적색의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분비가 되어서 이제 사과가 성숙되게 된다. 딸기가 성숙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을 띠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의 경우에 자외선에서 많이 촉진이 된다. 자외선에서 오히려 안토시아닌이 많이 발현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합성, 배점과 광합성, 다시 말하면 광에너지와 광합성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